당내 중진으로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육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 역임. 4월 부산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는 가운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선거 이기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공천입니다. 그런데 신인을 꼭 공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 죽이고 신인을 공천합니다. 경쟁력이 없는데 그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이거. 김무성 고문이 생각하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전략과 선거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관록 있는 중진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특히 대화 타협은 사라지고 증오의 정치, 정치인 암살 시도까지 이어지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육선 중진이신데요. 이게 갈등과 대립의 정치권, 급기야 일당 대표를 향해 산을 위한 테러까지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현재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정치권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파, 좌파 모두 극보수화돼 가지고 네. 기득권 세력화되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 함몰되어 있고 또 정당은 극렬 지지자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팬덤 정치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에 지금 휘둘리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는 국가의 미래 비전 또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회의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저급한 막말 싸움으로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 대한민국 정치의 타락, 국회의 타락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화 타협이라는 어떤 본령이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의 정치권인데 대통령 여야 어디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지금의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정치권 전반적으로 비민주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당이 가장 앞서서 민주주의를 갖다 실현해야 되는 그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 중에서 정당이 국회가 가장 비민주적으로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을 가는 방안 등이 얘기가 되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병문안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가서 대화에 물꼬를 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기본적인 예의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이른바 386 운동권 청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 있고 또 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흑백 논리의 검사의 세계에서 이 정치판에 들어오셨으면은 협상과 타협의 좋은 정치인으로 철저하게 변신을 해야지 이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좀 어둡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만날 기회가 되면은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흑백 논리가 아니고 회색입니다. 협상과 타협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바로 정치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대화 타협 이런 분위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 네.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 주문 중에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지적을 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한 비대위원장은 당과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각각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당정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런데 우리 당헌 당규에 네. 당정 분리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평적 관계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협조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잊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게 공천 문제입니다. 김 전 대표도 숱한 정치 여정 속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물갈이 인적 쇄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4월 총선 관련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한 건지요? 근데 매 선거 때마다 물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로 네.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 굉장히 듣는 사람은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그 50% 이상의 물갈이를 해왔는데 과연 정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습니까? 더 퇴보했습니까? 제가 볼 땐 더 퇴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공천은 그야말로 이길 사람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뽑아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공당의 공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공당의 사천을 해왔습니다. 권력자의 뜻대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측근을 심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일어나고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정치판에서 깨끗이 씻어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당 민주주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 요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때 당대표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이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이제 뭐 갈등의 모습으로 표출이 됐는데 그때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회고록 보니까 당시 김 대표 만남을 요청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런 얘기를 얼핏 제가 쓴 것을 봤거든요.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 참 언론의 관심이 컸잖아요. 대통령이 모르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전당대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정무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또 그다음 후임 비서실장에게 여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과 정례회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회동을 꼭 시간을 잡아달라 하는 부탁을 수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례회동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공천 과정에서 당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저한테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내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청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게 해달라. 네. 비서실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비서실장 하는 말이 나는 정무에 손을 뗀 지 오래됐고 모든 것을 정무수석과 대화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거절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불통 정권의 잘못된 비민주적 분위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도 지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화 통화조차도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비서실장도 제가 전화를 하면 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네. 4월 총선 관련해서 지금 중진들을 향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가 있고 특히 이제 영남권 물갈이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과정에서 영남권 중직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요. 그거 비민주적이죠. 네. 지금 우리 수도권이 121석인데 여기가 우리 당이 지금 현재 취약한 걸로 모든 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당의 양지라고 하여 있는 주로 영남권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그동안 당으로부터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내 이 길러진 힘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수도권에 가서 한번 내 몸을 던져보겠다. 이런 헌신을 갖다 하는 그러한 컨셉이었는데 이게 뭐 좀 잘못 전달돼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장제원 의원 불출마 또 뭐 김기현 대표는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출마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우리 당의 험지인 수도권에 한번 나가서 몸을 던지게 되면은 그 장제원 의원 영웅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선되면은 뭐 바로 대권 후보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안타깝게도 낙선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대 급부를 또 대통령이 또 자리를 또 만들어 줘야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수도권을 위해서 분위기를 갖다 쇄신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거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움직이는데 양당 간에 뭐 총선 연대라든가 빅텐트 얘기도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지금 그 공천이 양 진영이 자당이 분열되는 공천 한 대 지는 겁니다. 근데 분열도 대분열이 있고 소분열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 모든 배경은 결국 공천 싸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낙연 의원 계보 의원들을 공천을 안 줄 것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당이라고 할 정도의 대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서 중도 표방하는 신당을 만든다. 이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됐죠. 네. 그 금태섭 의원, 양향자 의원 등과 네. 같이 갈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아직 그게 이제 모르는데 또 현재 신당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신당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로 다시 되돌려 놓게 되면 신당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낙연 신당은 아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등록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아직 대구 시민들의 정서를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이준석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대의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네. 큰 힘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데 단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공천을 잘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힘이 약화될 것이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또 분열하는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많이 몰려갈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공천 문제 결국 공천 문제이시군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두고 지금 정치권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제는 국민 여론은 거부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60% 정도로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당에서 홍보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또 이것을 가지고 2년 동안 검찰에서 팠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선거를 앞두고 다시 또 이것을 특검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다분히 선거용 정략 나쁜 계략 때문에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를 치러야 돼 우리 당에서 그럼 이걸 거부해야지. 이 잘못된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미끼를 던져가지고 끌려 들어오기를 갖다 기다리는 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 뭐 보자 이런 말 자체도 이것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되고 아예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그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여러 안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예정대로 이건 실행이 맞다고 보세요? 네. 둘 다 당연히 했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영부인이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 공인의 여러 가지 이 사항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2부속실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늦었지만 이거 하루 빨리 신설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도 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법을 그동안 안 지킨 것이죠. 문 전 대통령도 안 지킨 것이고 늦게나마 이거 하겠다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빨리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4월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 출마설 나왔잖아요. 그 고심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출마 결심 붙인 거 아닌가요? 뭐 저는 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뭐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번복하는 게 저로서 참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정치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누군가 나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강한 공적인 사명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출마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여야 지금 본격적인 총선전에 들어갔는데 오늘 4월 총선의 핵심 이슈,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지요? 근데 저는 참 옆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국정의 운영 방향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어도 아마 그 방향으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왜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해 주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분석해 본 결과 결국 대통령이 국민 앞에 좀 오만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적 절차를 갖다 좀 생략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일 외교를 복원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항을 반전을 시키려면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과 우리의 외교를 복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민족 감정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미래로 한 발짝 나가지 않으면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호소를 갖다 하고 일본에 가서 외교를 복원하고 돌아오셨다면 국민들 지지가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이태원 참사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국민적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럴 때 비록 당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억울하더라도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예의상 그분들을 갖다가 해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다른 일 잘하고도 이런 몇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국민과의 대화를 갖다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지받았던 그 수준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거대 야당 심판론 또 정부 심판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쪽에 더 추가 키울까요? 여론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성의 있게 해결하고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호소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서슴지 않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한쪽에서는 탈당, 한쪽에서는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데요. 증오와 혐오를 더 키우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언행과 극단적 언행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시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정치적 자작극이라더니 또는 뭐 등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뉴스죠.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부위원장님, 그 수술을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서 미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그 일반 면회가 허용될 정도로 회복된 건 아니고요. 네. 가족들의 간병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고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의사소통이 겨우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정우임 전 의원님, 테러 이후에 뭐 끔찍한 정치인 살해 시도 배경, 뭐 정작 중요한 얘기보다는 지금 뭐 당정 논란, 음모론 등 이런 게 좀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이재명 대표 피습의 자작극 망언, 모든 음모론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이 정치 병리 현상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양당이 어떤 각오를 다진다 해서 일조일석이 개선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성찰과 대응 그리고 정치 문화를 좀 바꾸는데 양당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헬기 수송 놓고 논란 있었잖아요. 네. 그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야당 대표는 총리급이고 이런 논란은 유착이 그지없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꼭 총리급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헬기 이송과 관련돼서는 뭐 가족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차로 그 담당 병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원 판단에 따라 그 이제 전원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협조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병원에서도 이를 수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송의 방법에 관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헬기 이송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에 의해서 부산대 외상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이거는 헬기 이송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요청하게 됐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119 구조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소방청에서 그 부분을 수락해서 이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 마치 무슨 특혜가 이루어졌느니 그렇다면 무슨 특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까? 환자가 지금 이미 그때 당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만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어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여야 정치인들 많이 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증오의 정치 타파에게 화두로 떠올랐는데 국민 통합을 다들 강조를 합니다. 국민 통합은 뭐 말끝마다 다들 강조해 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에서 그 각 중요 요인들이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통합 또는 단합, 각자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네. 아마 국민 상식의 눈으로 보는 그 국민 통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것 자체가 화두가 된 상황인 만큼 지금 이러한 그 정치 병리 현상, 민주주의의 가장 타락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일들이 조금 그 개선되는 하나의 계기로 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그런 발언과 행보가 양당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표 부산 피습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등 살펴보겠습니다. 서 최고위원님, 여전히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보고받고 계신지요? 예,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그 아주 뾰족하게 갈아온 칼에 목, 속에까지 전부 다 자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어떤 수술은 다행스럽게 잘 끝난 것 같고요. 그렇지만 회복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죽을 먹으면서 회복은 하고 있는 중이지만 혈전의 문제라든지 또 그 회복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당무 복귀와 관련해서 지금 뭐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병상에서 당무 보고를 받는 것도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당 지도부는 당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상화할 계획인지요? 당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천관리위원회도 다 구성했습니다. 네. 사실은 1월 1일 한밤중까지 저희가 부산에서 논의했었거든요. 1월 2일 날 그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개환, 그 암살자의 미수범에 대해서 피습을 당했었는데요. 1월 1일 밤 12시까지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준비를 향후 당무에 대해서 많은 준비들을 했고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도 바로 구성했고요. 웬만한 일들은 지금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하게 대표의 결정을 요하는 것들은 또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 통해서 가족과 또 연결해서 상의해서 당무가 진행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무엔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네. 이 대표 피습 당시 현장에 계셨고 119에도 서 최고위원이 직접 신고하셨는데 예.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의 차로 가는 와중에 지지자라며 달려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우성이 있어서 보니까 이 괴한이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잡혀갔고요. 그런데 한쪽이 또 웅성웅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눈을 감고 정신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 옆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119에는 신고했다고 했지만 상황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서 제가 119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칼에 찔렸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니 오시는 119는 응급구조가 같이 되어야 하고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랬더니 17km나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5.8km 떨어진 곳에 그 또 한 군데가 있다 그래서 그때 119에서는 17km 떨어진 곳에서 오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했고 그래서 한 20분 걸린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너무 급한데 피는 막 쏟고 있고 그래서 5.8km 있는 쪽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빨리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 예. 병원을 간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와전되고 있는 사항이 혹 있는지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일이 있어서 또 제가 소방 쪽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헬기는 개인이 요청한다고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헬기는 그러면 지휘 고하가 뭐 따로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소방에서 그 조건에 충족해서 급하다고 하면 헬기를 헬기 이송을 할 수 있고요. 병원이 우선 전원 옮겨야 되기 때문에 헬기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헬기 이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네. 너무 많이 흘렸고 목 깊이 그렇게 다 상처가 났는데 혈관들이 잘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응급처치를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119가 와서 응급처치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으로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119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가덕도라서. 그럼 가덕도에서 또 병원으로 가는데도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아주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119를 하는 것은 소방 당국자들의 판단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아주 잘해 주신 거죠. 네. 아주 잘해 주셨고 그러고 나면 이제 판단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응급 조치는 했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산대병원에서 해야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소. 라고 하면 부산대병원에서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일하는 곳도 그렇고 가족들도 있고 뒤에 치료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서울대병원에게도 또 연락을 해서 전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또 물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 다 절차를 밟아서 필요해서 헬기는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런 데서 했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한다니 참 비정한 사회인 것 같다. 비정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여러 군데에서 병원 측도 소방 측도 모두 이것은 문제가 없이 일반인이어도 위급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빨리 KO되도록 국민 여러분 기원해 주십시오. 네. 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네. 네, 정치 현안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사에서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던 시기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들었던 중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인용하셨던 말 중에는 야권 통합을 이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 참 이렇게 지금의 시기하고 비슷하게 겹쳐 보이는 측면이 뭐 있습니다. 신당 별도의 움직임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의 갈등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등으로 이제 야권이 이른바 쪼개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권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떻게 원심력에 의한 이제 탈당 움직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에 이런 말씀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건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국무총리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였던 분이 이낙연 전 총리인데
이분께서 이렇게 탈당하시는 게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권의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의 원로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따끔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정우김 전 의원님, 지금 전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안팎에서 불거진 수도권 이기론에 대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다 왜 이겨야 하는지를 잘 설명할 것이다. 일종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한동훈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한동훈 효과로 지금 보수층 결집은 상당히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이 네. 컨벤션 효과로 많은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보수층에 더하여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이제 확장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그러한 그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연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호남이라든지 또 충청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특화된 그 호소와 발언을 하고 있고 아직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유권자들이 단순히 누가 이기는지 왜 이겨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게 여당 대표인 만큼 더 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역할 그리고 활동을 지금 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네.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발빠르게 열심히 움직이는 것에 더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 난제를 상당히 그 국민의 국익에 입각하는 관점에서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100주년 기념에서 결국은 지금 야당 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 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거는 뭐 야권 내부의 통합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여야 간의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죠. 책임 있는 여당의 지도자로서 적어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지지자들 또는 진영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국가 이익과 미래에 부합하는 그런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분명히 보여줘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우 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위원장 혐오 언행 시에 당에 설 자리 없을 것이다. 이제 공천 배제를 시사했고 호남에서도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뭐 둘 다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이른바 특정 지역 내지는 뭐 특정 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혐오 발언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중 조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도록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 대표의 의견이 사실 일치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걸 너무 어렵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정호김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야권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통합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면 이렇게 적어도 여야 거기다 정부까지 이게 다 일치되는 어떤 특정한 안이 있다면 이 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데 너무 어렵게 대하는 그 관념부터 좀 깨면서 이 부분 원포인트 개헌 정도로 해서 헌법 전문을 바꿔보는 걸 특히 네.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번 총선에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합의된 안부터 헌법 개헌을 조금씩 일어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의견 대립이 큰 이 통치 구조에 관한 문제조차도 이게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좀 어렵지 않게 합의된 정신과 의견에 따라서 뭔가 개헌을 이뤄내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민주당을 떠난 오선 이상민 무소속 의원 어제 만났습니다. 아마 조만간 네. 국민의힘 입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의원의 합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상민 의원이 상당 부분 의기투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 거의 지금 입당이
가시화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지역 정치를 볼 때 그 대전에 이상민 의원의 어떤 입지가 상당 부분 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역 공략, 그리고 특히 충청 지역은 대전을 포함해서 민심의 풍향계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에 더해서 이상민 의원은 중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동안에 민주당의 그 비민주적인 행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쓴소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수박으로 몰려서 온갖 그러한 그 거의 정치적인 박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압박을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결국은 그런 쓴소리를 하는 그런 의원들까지 받음으로써, 그리고 또 민주당 당적의 의원이었던 정치인을 끌어안음으로써 외연을 좀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9개가 달라도 1개가 같으면은 그 공통되는 부분 또는 공유되는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을 강조하거든요. 네. 바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오해하거나 비판했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상민이라는 인물의 입당을 통해서 그러한 조치가 가시화되는 그런 하나의 시초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 그거 역시도 물론 기존에 뭐 대통령도 약속을 하고 또 국민의힘 정당 대표들도 이미 약속을 했는데, 네. 바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중도 무당층까지 외연을 확장하면서 그런 국민적인 의지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로 해석될 수 있도록 이제 행보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 닷새 만에 4만 명을 넘었다고 네. 합니다. 네. 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첫 거리당원 모집에 나섰는데요. 근데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 본인이 영남이 핵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영남에서의 승부를 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신당에서 과거 호남에서 승부를 본 그 사례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안철수 신당이 결국에는 야권의 분열에 따라 이제 야권이 이른바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호남에서 대안으로 우리가 정치 세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네. 걸로 해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보수의 일부로서 지금의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보수의 새로운 바람으로 다시 다른 대안으로서의 선택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걸로 지금 뭐 본인을 이렇게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그 바람은 나름 이제 이렇게 당원을 모집하는 속도라든가 그 인원을 보면 이제 이미 약간 흥행에 돌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당 설립의 요건은 다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향후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영남권 국민의힘 현역 의원 뭐 대규모 물갈이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뭐 기다리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저런 움직임이 껄끄러울지, 아니면은 뭐 찻잔 속에 작은 태풍 정도로 볼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국민의힘 내부에 대해서 말할 입장은 네. 물론 아니지만, 특히 영남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비만 고양이 영남 쪽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실험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정당을 만들고 심지어는 출마를 하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이런 그 편견이 있었는데, 돈 안 드는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양당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돌풍이 될지, 근데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이제 여기에 누가 그러면 참여를 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은 금태섭 양양자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또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개인기가 뛰어난 정치인이지만 결국 이 이준석 신당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탈당의 변을 얘기하면서 넥스트 스텝을 얘기하거든요. 네. 넥스트 스텝 혹시 아십니까? 그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면서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시 애플을 결과적으로는 탈환하는 네, 그 시나리오에 그렇죠. 넥스트 네. 스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혁 보수를 강조하고 지금 현재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30 세대가 민주당으로 지지를 틀다가 다시 지금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돌풍이 된다면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이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변수는 바로 국민의힘의 소위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뭐라 그럽니까? 소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문제로 잠시 숨을 고르던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나흘 만에 공식 행보를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행사에서 야권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 전 대표는 이번 주에 탈당 선언을 이미 네. 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당 행보에 문 전 대통령 발언 이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그게 확 이제 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합류할 수 있는 인사들이 누구냐와 관련된 겁니다. 네. 지금 야당 내에서 이른바 원심력으로 작용하면서 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제 의원 모임의 대표적인 게 이른바 원칙과 상식이라고 불리는 의원 네 분인데요. 이 네 분조차도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만드는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상민 전 의원께서는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결국에 이낙연 전 대표 쪽 신당에 누가 도대체 합류해서 새를 구성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마땅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새몰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숙고할 것도 없다.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아마 1월 9일에 제 의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로 굉장히 그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고 민주당의 경우는 아마 그 1월 9일이라는 국민의힘의 희망에 아마 찬물을 끼얹겠죠.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아마 심판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조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네. 들어가면 그거 자체가 결론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한 달,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지금 끌어서 2월 달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지금 수싸움들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것의 경우는 이제 양쪽의 주장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시간을 들여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어떠하며 그 여론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얘기도 나왔는데 네. 1월 9일 날 다시 재의결 이해 가능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전략을 갖고 있나요? 아니 지금 원래는 1월에 원래 그 비회기 기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한 건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회기를 잡자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야가 여지껏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합의를 진행한 적이 없고,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미 그 야당의 원내대표, 민주당의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권한쟁의 심판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 건 한 건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기일을 잡아가지고 회기를 연다? 그거는 기존의 민주당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는 이게 그냥
액션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마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지금 제기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네. 권한쟁의 심판과 별도로 이제 2월에 재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헌재는 이제 이렇게 재의결이 되면 소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중요한 판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판단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해충돌을 감수하고 본인의 가족에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별도로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서 네. 그것과 무관하게 권한쟁의 심판과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막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던 여론도 잘 알다시피 16개월 전에 60%가 70%로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에이스 리서치에서 소폭 상승했고 K스탯 리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한 주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현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폭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소폭 상승, 소폭 하락.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조금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결정적인 영향 요인은 별로 없다. 네. 그냥 현 박스권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거의 한 줄이에요. 팽팽한 평행선처럼 긍정과 부정 지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말 그대로 박스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만 대체로 특별한 이슈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고 에이스 리서치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각 정당 지지율 전체적인 추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뭐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작년 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당 지지율에도 뭔가가 변화가 있을 법해 보이는데 실제 정당 지지율에서 조사 기관마다 약간 오르락내리락 한 면은 있어도 하나의 어떤 추세적인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조사기관마다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 4월 총선까지 각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조사 방식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응답 조사, 그것도 무선 100%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결과로 나오고 있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거의 팽팽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추세는 자동응답 조사이든 전화 면접 조사이든 총선일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 네.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민주당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장 크게 변하게 앞으로 변한다면 만들 요인은 그냥 사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율,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만 조금 성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부터는
한 비대위원장이 전개하고 있는 이런 지지율의 견인이 맞물려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4월 총선까지 극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변수. 지금 이제 신당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 변수로 본다면은 하나의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 네. 그다음 여당 쪽에서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것이 지금 신당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을 해서 신당이 추진이 되고 있고 반면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어느 당의 이 표를 잠식하는가 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가면은 국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요구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변하는 쪽이 아마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배 수장님, 네. 정권 견제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견제 여론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총선에서는 어떤 점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방금 전에 정웅합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총선 구도는 야권에 유리한데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총선 구도만큼 더 유리하게 차이를 벌이지 못할까?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 이슈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피섭 이후에 재판 일정도 연기되곤 합니다만 여전히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은 오는 이번 주에 다가오는 주에 탈당 선언이 또 예고되고 있고 또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여전히 또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총선 구도와는 다른 정당 지지율 뭐를 봐야 될까? 결국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 이 피섭 이후에 리스크 해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야 결국에는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냐는 중도 무당 수도권 2030 MZ세대를 얼마나 흡수할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피섭 이후 이 리스크의 해소 정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차별할 수 있을지 차별화 정도야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4.8%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보통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은 아니면 정치적 행사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기대치가 반영된 여론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실제 그 정치인이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평가로서의 그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지금 출범한 이후 여기에서 이런 기대치가 반영되는 컨벤션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네. 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봐서도 같은 법조인 검찰 출신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일반론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 효과가 지금 보면은 54.8%예요. 네. 실제 정당 지지율 여기다가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는 총 그 비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부정적인 비율보다는 오히려 조금 낮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약 45%는 긍정 평가를 하거나 유보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율이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그렇게 나쁘다고는 또 볼 수는 없어요. 네. 배중찬 소장님, 예.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신당 창당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의 경우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판가리 현상, 판을 아예 뒤접는 정도는 아니죠. 판의 방향 자체를 돌려놓을 수 있는 판도라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아예 뒤엎는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화면으로 지지율을 보시겠습니다만 이준석 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는 수도권 박빙 초접전 승부처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누구든 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을 잠식하는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다수당 결정에 영향 변수는 되는 거죠. 이준석 신당이 한 2석에서 5석을 가져가느냐, 또 어느 정당의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좀 돌풍을 일으켜서 5석에서 9석까지 가져가느냐. 그러면 어느 당이 가져갔어야 될 비례 의석을 자리를 더 많이 가져갔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이 주는 영향은 판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의 방향을 바꾸는 판도라 현상은 주게 된다는 거죠. 홍영식 소장님,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이 이동한다고 보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준석 이 대표의 신당의 성격상 사실 젊은 층들은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근제는 그런 면이 좀 약화됐지만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더라도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다 보니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많아 보이고 어떤 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많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배중찬 소장님,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신당 창당 의사 밝혔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피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야권 통합 강조 등의 메시지, 이게 신당 창당 동력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탈당하겠다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죠. 잠깐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그 세력은 어떨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통합을 강조한 마당에 그 세력에 대한 약화 이런 것은 예상해 볼 수 없을까요? 영향을 받겠죠. 네. 정우가 뱅크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 비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또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언제든지 또 병문안을 갈 수 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나 또 이낙연 신당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좀 늦춰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도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냐 중요할 겁니다. 네. 그것도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힘은 좀 딸리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 자체도 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낙연 신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변함이 없는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만약 두 신당이 만들어져서 연대를 할 경우 총선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연대 모습을 아직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연대는 후보 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지역구에 각각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이런 연대를 염두에 두는 것 같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신당 양당에서 과연 지역구 당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현재의 이 그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신당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네. 반면 또 한편에서는 두 신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을 때 국민의힘, 민주당 이 양당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두 신당이 양당의 어떤 그 비슷한 지지층을 비슷한 비율로 끌고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존 두 양당에 미치는 영향도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단 두 이 세력이 신당이 합쳐졌을 때 비례대표의 어떤 그 숫자는 좀 늘어날 수가 있고 신당을 창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명분 이런 거는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이재명 대표 피습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라든가 총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줄 수가 없겠죠. 네.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총선까지는 90여일 조금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습을 당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당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결집 역할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가느냐가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또는 3월 말까지 4월 10일 총선까지 그렇게까지 같은 힘으로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6년에 이른바 박근혜 현상, 박근혜 네. 당시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는 커트칼 테러를 당했죠. 서울 신촌지에서. 그때는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도 자체도 원래 구도도 상당히 야당이 우세한 구도였기 때문에 그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더 강해진 거죠. 그리고 지지율도 한나라당이 껑충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6년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워낙 구도상 안 좋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구도와 또 총선 구도와 정당 지지율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앞서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영향으로 인한 이 결집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 또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더 또렷해져서 이제 정치적인 행보에 나섰을 때 어느 정도의 또 결집하는 효과를 올려내느냐 추가적으로 일종의 병상에서 다시 당으로 돌아오면서 생길 수 있는 컨벤션 효과죠. 이걸 얼마나 누려내느냐 실제 존재하느냐 뿜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홍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요. 부산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이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적다라고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지금 제2도시가 부산이고 제3도시가 뭐 지금 인천이 되고 여기는 수도권인데 대구, 부산, 뭐 광주 어느 지방도 가면 제일 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고 그다음이 교육 문제고 세 번째가 볼 때는 이 의료 문제일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의료 문제를 지금 건드린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병원이 또 대학병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까지 건드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저는 봐요. 네. 향후 민주당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비대위 전환 응답보다 높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예, 살짝 높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가 44.9%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살짝 높았는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등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살짝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대표 체제 유지하는 데에 대한 걸림돌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병상에서 당무 복귀를 하더라도 정말 처절한 비대위 전환에 가까울 정도의 이 쇄신책을 내놔야 민주당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유권자층으로 보면은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자영업층이나 충청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쇄신, 특히 공천과 공약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3공을 덧붙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쇄신책을 꺼내드냐가 중요하겠죠.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 감찰관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여론에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미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쟁점은 이미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미 여론에 반영될 것 다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이 특검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경우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뒤집었단 말입니다. 아마 만에 하나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이거를 포기를 하고 이 특검을 추진했으면은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피장파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배 수사님, 최근 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총선까지 조용한 내조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총선과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총선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긴급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특검법도 그렇고 특검법 아니더라도 관련된 또 논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냐면 주로 여성청, 여성유권자청, 2030 MZ세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층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를 이야기하니까 공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계속 질문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게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뭐 제2부속실 또 특별감찰관제 제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 노출을 안 하는 것이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또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 소장님, 최대 격전지 수도권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던데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아직 이걸 갖고 최종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과 인천은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조짐을 보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격차가 상당히 아직도 큰 편에 속하고 만약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격차가 좁혀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 총선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사님, 부산 경남 PK 지역 민심도 뭐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던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높지만 정권 견제론 역시 높은 상황이라는 건데 전체적인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참 PK 민심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국민의힘이 마치 텃밭이처럼 인식을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덮쳤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도 있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권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 다른 지역보다도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구는 강조하지만 PK는 또 그만큼 결집력이 다른 지역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PK, 부산, 울산, 경남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특화된 정부의 신년 또 경제 관련 정책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PK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신년 인사에도 지금 일정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더 공을 들이고 발언하는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또 판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수사님, 호남 지역 민심도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호남은 아직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크지는 않고 단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지금 이 호남을 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많은 이 정성을 쏟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여론으로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 나타날 것인지는 다음 주 정도 돼야 알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항상 여론은 이게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지지율 여론에 영향을 줄 큰 사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회복하는 정도 또 발언을 무엇을 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검 거부 이후 재의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이어지는 신년 인사의 행보 어떤 발언이 나올지 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관련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언제쯤 무슨 날짜에 발표가 될지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은 어떤 점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뭐 요새 변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봅니다. 보고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정치인 살해를 위한 테러가 갑진년 새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을 보면 이전의 테러와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 살인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립과 갈등, 증오의 인식이 정치권을 넘어 일상적인 사회로까지 번져 있다는 점에서 충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위기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부추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고 마치 대리전을 치르듯 통합의 국론회장을 만들지 못하는 언론의 책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와 미래를 위한 거창한 구애에 앞서
당면한 정치 사회적 혐오, 증오의 토대를 없애는 노력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